안녕하세요, 루이스 클럽입니다. CS 루이스의 기적 읽기 7번째 영상입니다. 지난 영상에 이어서 39페이지 중간부터 읽어가면서 나누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이 의식이나 생명 자체도 자연 속에서 늦게 출현했다는 사실은 모두가 동의하는 바입니다. 따라서 자연 외에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하면 이성은 역사적 과정에 의해 존재하게 된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자연주의자는 물론 그 역사적 과정이 진리를 발견할 수 있는 어떤 정신적 행위를 낳도록 애초 설계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설계자란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지금 C.S. 루이스는 자연주의적 입장에서 이성을 설명하는 방식들을 우리에게 전달해 주려고 하고 있는데요. 이성, 의식, 생명도 마찬가지고요. 자연 속에서 늦게 출현했다는 것 그 자체는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는 바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자연 이외에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자연주의의 그 전제에 우리가 동의를 한다면 이성이라는 것은 자연의 역사 속에서 자연이 진행되어 온 과정 속에서 생겨난 것일 수밖에 없다라는 아주 자연스러운 당연한 결론을 우리가 보게 될 것이고, 또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또 잊지 말아야 되는 것은 자연이 이성을 만들어낼 때 애시당초 그 자연이 이성을 만들어내도록 그렇게 설계되어 있는 면이 없다는 것, 즉 처음부터 자연을 설계한 그런 존재가 없기 때문에 자연이 이성을 만들어내도록 설계된 면으로 이성이 나온 것이 아니다라는 것도 우리가 분명히 전제하고 있어야 된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고하는 존재가 생기기 전까지 진리나 거짓 등은 존재하지도 않았습니다. 자연주의자는 현재 이성적 사고나 추론이라고 부르는 그런 유형의 정신적 행위는 분명 자연 선택, 즉 생존에 덜 적합한 유형의 점진적 도태 과정을 통해 진화되어 온 것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겠죠. 사고하는 존재, 즉 이성적인 추론을 할 수 있는 존재가 생기기 전까지는 진리나 거짓 이런 것에 대한 개념은 존재하지도 않았을 것이고, 또 그 이성적 사고 또는 이성적 추론 그 자체도 자연 선택에 의한 진화적 과정에서 생겨나고 또 진화되어 온 것이다 라는 것은 자연주의적인 입장에서는 너무나 당연한 그런 결론일 것입니다. 다시 말해 인간의 사고는 한때 전혀 이성적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인간의 모든 사고는 현재도 많은 사고들이 그렇듯이 단순히 주관적 사건에 불과했지 객관적 진리에 대한 이해가 아니었습니다. 전적으로 우리 자신 외부의 원인을 둔 그 사고는 우리의 고통처럼 자극에 대한 반응에 불과했습니다. 그리고 자연 선택을 통해 그 반응 중에서 생물학적으로 해로운 반응은 계속 제거되어 왔고 생존에 적합한 것은 증가되어 왔다는 것입니다. 지금 C.S. 루이스는 이성을 자연 선택에 의해서 생겨나고 진화되어 온 그런 것으로 보았을 때 이성이 의미하는 바를 다시 한번 정리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는데요. 이성이라는 것은 처음부터 객관적인 어떤 진리에 대한 것이 아니라 단순히 주관적인 사건일 뿐이었고, 그런 주관적인 사건들이 어떤 것이 생존에 유용한 그런 것이었느냐에 따라서 어떤 것들은 살아남고 그렇지 못한 것들은 도태되는 그런 과정을 거쳐왔다는 거죠. 그래서 이성도 우리의 고통처럼 철저하게 어떤 자극에 대한 반응으로서 생겨났던 것이고, 그 중에서 생존에 적합한 것들만 살아남아서 증가되어 온 그런 것으로 보는 것, 그것이 바로
자연 선택에 의해서 생겨난 이성을 바라보는 관점이다라고 정리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반응은 제 아무리 향상을 거듭한다 해도 결코 통찰의 행위로 변할 수 없습니다. 그럴 조짐을 보이는 일조차 실은 있을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반응과 자극의 관계는 지식과 그 대상으로서의 진리의 관계와는 전적으로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 C.S. 루이스가 보고 있는 문제점은 만약에 이성이라는 것이 철저히 자극에 대한 반응으로 생겨나고 또 진화되어 왔다면 어떤 과정을 거쳤어도 결코 그 반응이라는 것이 어떤 통찰의 행위로 변형될 수 없다는 그 면이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왜냐하면 애시당초 자극과 반응의 관계는 지식과 그 대상으로서의 진리와의 관계하고는 전적으로 다르기 때문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의미인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예를 통해서 한번 같이 C.S. 루이스의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간의 물리적 시력은 감각점만 가진 조잡한 유기체의 시력보다 빛에 대해 훨씬 더 유용한 반응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향상이나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그 어떠한 향상도 그것을 조금이라도 빛에 대한 지식이 되게 만드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그것은 우리가 그러한 지식을 갖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무엇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지식은 실험과 거기서 나온 추론에 의해 성취된 것이지 반응의 향상으로부터 나온 것은 아닙니다. 빛에 대해 아는 사람은 특별히 눈이 좋은 사람이 아니라 관련 학문을 연구한 사람입니다. 지금 C.S. 루이스는 자연 선택에 의해서 생겨난 반응에 대한 향상의 그런 과정이 결코 뭔가에 대해서 알게 되는, 지식을 얻게 되는 통찰의 그런 행위로 변환될 수 없다는 것을 빛에 대한 지식을 얻는 과정을 통해서 보여주려고 하고 있는데요. 즉 인간이 비록 다른 어떤 동물들보다 훨씬 더 빛에 대해서 잘 반응할 수 있는 그런 기관을 자연 선택에 의해서 갖게 되었고, 또 시간이 지나면서 그 반응의 정도를 향상시켜 간다 할지라도 결코 빛에 대한 지식은 거기서부터 나올 수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빛에 대한 지식을 얻기 위해서는 빛을 실험을 통해서 어떤 빛에 대한 그런 정보들을 얻고 거기서부터 추론된 결과를 통해서 성취하는 것이지 결코 우리가 빛을 보는 능력, 즉 그 반응을 향상시켜서 얻게 되는 것은 아니다. 한마디로 얘기하자면 눈이 좋은 사람이 빛에 대해서 더 잘 아는 것이 아니라 빛에 대해서 연구한 사람이 빛에 대해서 더 잘 알게 되는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환경에 대한 우리의 심리적 반응, 호기심, 혐오, 즐거움, 기대, 이런 심리적 반응이 생물학적으로 아무리 무한히 향상된다 한들 반응 이상의 무언가가 될 수는 없습니다. 이런 이성과 무관한 반응의 완성은 타당한 추론으로 변화되기는커녕 실은 생존을 성취하는 또 다른 방식, 이성에 대한 대안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시력 같은 빛에 대한 물리적 반응 뿐만 아니라 호기심, 혐오, 즐거움, 기대 이런 우리의 심리적 반응 역시 아무리 향상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이성적인, 즉 지식을 얻게 하는 어떤 통찰의 행위로 변환될 수는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단순히 그런 심리적 반응의 향상은 이성의 대안의 역할을 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그 자체가 이성으로 변환되는 일은 없다라고 보는 것이죠. 유용한 것에 대해서 말고는 다른 어떤 즐거움도 느끼지 못하고 위험한 것에 대해서 말고는 다른 어떤 혐오도 느끼지 못하며 그 양자를 대상의 실제 유용성이나 위험성의 정도와 정확히 비례해서 느끼도록 우리가 조건화되었다면 이는 이성 못지않게 우리에게 유익을 주었을 것이며
어떤 경우에는 더 큰 유익을 주었을 것입니다. 즉 자연 선택의 과정을 통해서 생존에 유용한 것에 대해서도 더 잘 반응하고 생존에 위험한 것에 대해서도 더 잘 반응할 수 있는 그런 식의 반응 능력이 더 잘 조건화되었다면 물론 우리가 생존에 훨씬 더 유용한 방식으로 지금 생존에 있을 것이다. 그것은 어떤 면에서는 이성보다도 훨씬 더 우리에게 생존 자체에는 유용한 그런 면을 줄 수 있었을지 몰라도 그것이 절대로 이성이라는 뭔가 대상에 대해서 진리를 파악하고 통찰해내는 그런 능력으로 변환되는 것은 절대 아니다라는 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연 선택 말고 경험, 본래는 개인적인 경험이지만 전통이나 교육을 통해 전달되는 그런 경험을 내세우는 이들도 있습니다. 무수한 세월의 경험이 본래는 이성적이지 않았던 어떤 정신적 행위를 결국 지금 우리가 이성이라고 부르는 정신적 행위, 다시 말해 추론하는 행위로 만들어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이성의 기원이 자연 선택에 의한 진화에서 온다라는 자연주의식 설명 말고 다른 자연주의식 설명, 즉 우리의 경험들이 쌓여서 그것이 전달되는 그 과정을 통해서 이성의 능력이 우리에게 전해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식의 자연주의적 설명에 대해서 또 한번 같이 살펴보자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연기가 보이는 곳에서는 늘 불 혹은 타고 남은 재를 발견했던 반복 경험을 통해 연기가 보이면 불을 기대하도록 인간을 조건화했다는 것입니다. 연기가 있다면 불이 있는 것이다 라는 형식으로 표현되는 이러한 기대가 결국 지금 우리가 말하는 추론이라는 것입니다. 혹 우리의 모든 추론은 결국 이런 식으로 생겨난 것이 아닐까요? 그러나 만약 그렇다면 그 추론은 모두 타당성을 잃고 맙니다. 지금 이렇게 인간의 경험이 축적되고 전달되어서 이성이라는 것이 생겨났다고 보는 사람들, 즉 예를 들어서 연기가 나오는 곳에는 항상 불이나 재가 있다라는 그 사실을 반복적으로 경험함으로써 그것을 기억하고 그것을 계속 전달함으로써 연기가 있다면 불이 있을 것이다 라는 식의 생각이 우리에게 자연스럽게 생겨나고 그것을 우리가 이성적 추론이라고 부르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 그런 식의 자연주의적 설명이 정말로 이성의 기원을 설명할 수 있을까라고 묻는다면 C.S. 루이스는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그 말은 이성적 추론이 타당성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이나 똑같다고 이야기하는데요. 왜 그런지 또 계속 이야기를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그런 반복 경험의 과정은 기대를 낳게 됩니다. 검은 고니를 보기 전까지는 고니는 모두 하얀색일 것이라고, 산의 소풍을 가보기 전까지는 물은 언제나 섭씨 100도에서 끓을 것이라고 기대하도록 훈련시키는 것과 마찬가지로 연기가 보이는 곳에서는 불을 기대하도록 사람들을 훈련시킬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기대는 추론이 아니며 반드시 참일 필요도 없습니다. 과거에 결합되어 온 것이 미래에도 늘 결합할 것이라는 가정은 이성적 행위가 아니라 동물적 행위의 지도 원리입니다. 지금 C.S. 루이스가 지적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반복된 현상들을 경험하게 되면 똑같은 현상을 마주하게 됐을 때 또 똑같은 결과가 일어날 것이라는 기대를 갖는 것, 그것은 당연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그 자체가, 그런 기대를 갖는 것 자체가 절대로 추론과 같은 이성적 행위는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그런 반복된 결과에 대한 기대가 항상 참이냐 거짓이냐 그런 의미로 우리가 해석될 필요도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즉 반복된 현상에 대한 그런 경험은
이성적 행위의 원리가 아니라 동물적 행위의 원리다. 즉 그런 경험들을 통해서 생존에 유용한 어떤 그런 반응들을 이끌어낼 수는 있어도 그 현상이 정말 진리인가 아닌가 하는 어떤 지식에 대한 그런 통찰로 변환해 가지는 않는다 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좀 더 깊이 그 의미를 쫓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성이란 늘 결합되는 것으로 보아 아마도 상호 관련되었을 것이다 라고 추론을 내리고 그 관련성을 알아내고자 시도할 때 비로소 들어옵니다. 연기의 본질이 무엇인지를 발견했을 때 비로소 불에 대한 단순한 기대를 진정한 추론으로 대체할 수 있습니다. 그 발견이 이루어지기 전까지 이성은 그런 기대를 단순히 기대로서만 인정할 뿐입니다. 지금 C.S. 루이스가 이성의 본질을 아주 잘 설명하고 있다고 보여지는데요. 이성이라는 것이 늘 반복적으로 일어나는 그런 현상들을 통해서 그 경험이 축적되어서 그 반복된 현상에 대한 기대 자체가 이성이 아니라 이성이라는 것은 그 반복된 현상들을 통해서 생겨나는 그 기대를 통해서 뭔가 관련성이 있을 것이다 라는 추론을 가지고 그 관련성의 본질을 깨닫게 됐을 때, 그것을 캐물어서 깨닫게 됐을 때 생겨나는, 그제서야 생겨나는 그런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연기가 있으면 항상 불이 있다 라는 그 반복된 현상들을 보면서 연기의 본질을 깨닫게 된 후에 그제서야 어떤 이성적인 확신을 가지고 연기가 있다는 것은 분명히 불이 있다는 뜻이다 라는 확신을 가지게 되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추론, 즉 이성적 행위가 되는 것이다 라고 C.S. 루이스가 이야기합니다. 그런 발견이 필요 없는 경우, 즉 추론이 공리에 의존하는 경우에 우리는 아예 과거의 경험에 호소하지 않기도 합니다. 동일한 것에 대응한 두 사물들은 서로 대등하다는 신념은 내가 그것들이 결코 다르게 나타난 것을 본 적이 없다는 사실에 근거를 두는 것이 아닙니다. 나는 그것이 그럴 수밖에 없음을 아는 것입니다. 이번에는 이성적인 추론이 반복되는 그런 현상을 통해서 생겨난 그런 기대에 전혀 의존하지 않는 경우도 있다고 하는데요. 그것은 공리라는 것에 의존하기 때문이다. 즉 증명하지 않아도 누구에게나 자명한 어떤 그런 식의 깨달음에 의존해서 우리가 판단하는 경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두 가지 것이 한 가지 것에 대응하는 것을 우리가 봤을 때 결국은 그 두 가지 것도 서로가 완전히 같은 것으로 대응한다라는 식의 생각은 그런 현상들을 반복적으로 경험함으로써 한 번도 똑같이 대응하지 않은 적이 없다라는 그 경험을 가지고 우리가 생각하는 결론을 내리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똑같은 것에 대응하는 서로 다른 두 것은 결국 그것이 자기들끼리도 똑같은 것으로 대응하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식의 수학적 공리에 의존하는 그런 판단이라는 거죠. 요즘 어떤 이들이 공리를 동어반복이라고 부르는데 제가 보기에는 부적절합니다. 사실 우리의 지식이 진전되는 것은 그런 동어반복에 의해서입니다. 그것을 동어반복이라고 부르는 것은 우리가 현재 그것을 완전하고도 확실히 안다는 말에 지나지 않습니다. A가 B를 함의함을 완전히 이해한다는 것, 곧 그것들을 이해한다는 사람에게는 A 주장과 B 주장이 근본적으로 동일한 주장임을 인정한다는 의미를 내포합니다. 어떤 참된 명제가 동어반복이 되는 정도는 여러분이 그것을 얼마만큼 통찰하고 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지금 C.S. 루이스는 자명한 사실인 공리에 기대어서 뭔가 추론함으로써 지식을 얻는 것은 과거의 경험들에서부터 지식을 얻는 것하고는 전혀 다르다라는 그 말에 대해서 이번엔 반대 방향에서 공격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거죠. 즉 공리에 기대어서 뭔가 추론하는 것은 진짜로 어떤 지식을 추론해내는, 지식을 갖게 되는 어떤 이해가 아니라
단순히 똑같은 말을 2번 반복한 것에 지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 자신이 보기에는 공리를 그런 식으로 바라보는 것은 완전히 부적절한 그런 시각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어떤 현상이 완전히 이해됐을 때는 마치 같은 말을 반복하는 것처럼 들리겠지만 그 전까지는 즉 완전한 이해가 생기기 전까지는 동어 반복이라고 절대로 말할 수 없다는 거죠. 이 이야기도 어떤 예를 들어서 계속 뒷받침하려고 하는데요. 어떤 예인지 계속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9 곱하기 7은 63은 완전한 산술가에게는 동어 반복이지만 구구단을 배우고 있는 어린아이나 9개를 7번 모음으로써 그런 결론에 도달했을 원시인에게는 그렇지 않습니다. 만일 자연이 하나의 전체 연동체계라면 자연에 대한 모든 참된 진술, 가령 1959년의 여름은 무더웠다는 그 책의 전체를 파악할 수 있는 어떤 지성에게는 동어 반복일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는 말은 천사들에게는 동어 반복일 수 있으나 인간에게는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C.S. 루이스는 동어 반복처럼 보이는 몇 가지 진술들을 통해서 어떤 이에게는 동어 반복처럼 보이는 자명한 사실이 어떤 이들에게는 진정한 이해 또는 통찰이 있고 난 후에서야 그제서 동어 반복처럼 느껴지는 그런 지식으로 변환되는 그런 예들을 들고 있습니다. 9 곱하기 7은 63이라는 아주 간단한 수학적인 사실은 대부분의 성인 어른들에게는 동어 반복처럼 느껴지겠지만 구구단을 이제서 배우는 아이들이나 또 곱셈의 개념을 경험적으로 이해해 가고 있는 원시인들에게는 전혀 동어 반복이 아니었을 것이라는 거죠. 즉 그 곱셈의 개념이 완전히 이해된 후에 통찰이 된 후에 그제서야 동어 반복처럼 느껴지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찬가지로 자연이라는 것을 우리가 완전한 연동체계로 하나로 움직이는 그런 어떤 시스템으로 이해했을 때 그 자연 속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 그것을 그대로 진술한 이야기들, 예를 들어서 여기서 나오는 1959년에 여름은 무더웠다 라는 그런 사실들은 그 연동 관계들, 그 인과 관계들을 전부 다 파악할 수 있는 어떤 신적인 존재가 있다면 그에게는 당연히 동어 반복처럼 느껴질 것이라는 거죠. 우리에게는 그런 관계들을 다 이해할 수 없기에 하나하나 개별적인 사실들을 이해해 나가야 되겠지만 미리 그 전체 체계의 관계들을 이해하고 그 결과들을 예측해낼 수 있는 그런 존재에게는 당연히 자연체계 내에 있는 모든 사건들이 동어 반복에 불과한 그런 일이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라는 이런 종교적인 진실도 천사들에게는 당연한 동어 반복처럼 들릴 것이고 인간에게는 배워가야 되는 그것을 이해해야 되는 그런 지식처럼 들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즉 어떤 자명한 사실이라는 것이 당연히 동어 반복이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경우에 즉 이해나 통찰이 있기 전까지는 절대로 동어 반복이 될 수 없다라는 면을 강조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하튼 지금 우리가 추론을 통해 진리에 도달하고 있음은 명백한 사실이다 라고 말하는 이들이 있을 것입니다. 물론 그렇습니다. 이는 자연주의나 저나 모두 인정하는 사실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우리는 아무런 토론도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자연주의자는 이성 진화의 역사에 대해 말하고 자연주의자의 그런 제안은 우리가 실제 행하는 추론에 대해 우리가 마땅히 해야 하는 주장들과 조화될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납니다. 지금 C.S. 루이스는 자연주의자들이 말하는 이성적 추론, 즉 지식을 얻는 그 과정들이 어떻게 생겨났는지 그 기원을 자연주의적으로 설명하려고 하는 노력들에 대해서 비판을 가하니까 어떤 사람들은 어쨌든
자신들의 설명이 부족하든 부족하지 않든 이성적인 추론이 지금 진리를 표현하고 있는 것 그 자체는 사실이지 않느냐, 그것이 무엇이 문제인가 라고 되물을 수 있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C.S. 루이스는 자신이 지금 이런 비판을 하고 있는 그 초점, 그 궁극적인 목표가 무엇인지 이 논쟁의 초점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 주고 있는데요. 그것은 자연주의자들이 어떠한 종류의 자연주의식 이성의 기원의 설명을 내놓더라도 그곳에는 자연주의라는 특성 때문에 이성적 추론이 가져야 하는 그 통찰, 이해의 과정이 빠져버릴 수밖에 없다. 자연주의는 결코 우리가 진짜로 원하는 이성적 추론이 마땅히 가져야 할 설명이 필요한 그 통찰과 이해의 그 과정을 설명하는 것을 빼놓고 있다는 그 사실을 지적하고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한다고 보여집니다. 자연주의자가 말하는 역사는 어떻게 사람들이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생각하게 되었는지를 원인과 결과 면에서 설명하는 것이고, 본질상 그런 설명일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설명은 인간의 그런 생각 방식이 어떻게 정당화될 수 있는가 하는 사뭇 다른 질문을 그저 얼버무리는 것일 뿐입니다. 이는 자연주의자에게 그간 묘사해온 그 진화적 산물이 어떻게 진리를 깨달을 수 있는 능력도 될 수 있는지를 설명해야 하는 대단히 난처한 과제를 부여합니다. 그렇죠. 지금 자연주의의 설명은 어쨌든 원인과 결과 면에서 설명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떻게 그런 원인과 결과 면에서 생겨난 그런 이성적 추론이라는 것이 정당화될 수 있는가라는 그 질문에 대해서는 자연주의가 전혀 대답을 하고 있지 못하다. 즉 원인과 결과의 관계로서 태어난 이성적 추론의 능력이 어떻게 깨달음의 능력이 될 수 있는가라는 그 질문을 전혀 대답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을 자연주의는 갖추고 있지 못하다라는 그 말이 바로 지금 C.S. 루이스의 포인트라는 것을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설명을 시도하는 자체도 말이 안 되는 일입니다. 이를 가장 잘 볼 수 있는 길은 그런 시도들 중 가장 겸손하고 가장 절망적인 형태의 것에 대해 살펴보는 것입니다. 어쨌든 C.S. 루이스는 결코 자연주의적인 방식으로는 이성적인 추론이 실제로 깨달음의 능력을 나타내는 그런 것으로 변환될 수 없다. 즉 이성적인 추론이 자연주의적인 설명 방식으로는 절대로 진정한 지식을 얻는 그런 도구가 되는 그 정당성을 보여줄 방법이 없다라고 확신을 하는데요. 물론 자연주의자들 중에서는 그런 시도를 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C.S. 루이스 입장에서는 그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자연주의자들의 그런 시도들 중 가장 겸손하면서도 가장 절망적인 형태의 그런 모습들 몇 가지만 봐도 금방 왜 그 자체가 자연주의의 시도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것인지를 볼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정말 그런 것인지 어떻게 그렇다는 것인지 이 문제에 대해서는 다음 영상에서 또 같이 읽어보면서 나누어 보도록 하겠습니다.